이번 시간에는 농지개혁이 남한 사회에, 특히 농촌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볼 때 농지개혁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 농지개혁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게 된 농민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농지를 다시 지주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한의 경우에는 농지개혁 이후에 그러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지개혁은 농지개혁에 실패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농지개혁의 정착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농지개혁은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당시 남한 농촌의 생활상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1958년 당시 서울 근처 농촌의 생활상입니다. 식민지기를 거쳐 해방이 이루어지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당시의 농촌은 과거의 사회제도를 형성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요인들은 경제적 계층과 신분, 그리고 친척에 기반한 혈연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인 중 경제적 계층은 농촌에서는 토지의 소유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조사된 지역에서는 해방 후 농지개혁의 성과로 자작농이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과거 식민지기에는 60%가 소작을 했던 것에 비교하면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대부분은 농지개혁의 결과 생활 수준이 나아졌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지배한 지주계급에 대하여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조사됩니다. 오히려 농지개혁으로 지주 집안이 몰락하여 안 됐다는 등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으로 생활 수준이 좋아졌지만 일부 농민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의 기회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냅니다. 농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자식의 사회적 성취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교육을 통한 지식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돈과 재능과 명성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10%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경제적 계층과 관련하여 농지개혁의 효과를 살펴보면 농지개혁이 사회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지개혁 이후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며 부와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었고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지주계급에 대하여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땅을 빌려주어 고마웠다는 대답이 나올 정도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농지개혁을 통해 빈곤에 허덕이던 농민들이 평등의식을 가지고 지위 상승을 추구하면서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의견은 당시 농촌의 생활상과 일치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1945년에 50% 정도였던 초등학교 취학률은 1960년에는 거의 100%를 달성하는데 교육을 통한 지식이 돈이나 재능, 명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던 당시의 농촌 분위기는 초등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 집안이 몰락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대지주의 소멸로 공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공업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지주 중심의 정치 세력은 공업 정책보다는 농업 정책을 더 중시하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공업화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계급 외에 인간관계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신분관계와 친척 중심의 혈연관계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894년의 일입니다. 1910년에 시작된 식민지기보다도 이전인 조선 후기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89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된 신분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 1958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분제도는 귀족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과 일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상민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신분제도의 영향이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혈연관계의 핵심인 결혼을 할 때 양반과 상민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인 1990년대에도 결혼을 할 때 어른들이 양반과 상민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점을 보면 신분제도의 영향이 사라지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듯합니다. 한 세대를 25년 정도로 본다면 4세대가 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1958년의 조사를 보면 농촌 사회에서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 간의 지배관계는 사실상 소멸했지만 아직도 차별과 멸시 그리고 그에 따른 갈등의 잔재는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고 조사됩니다. 두 신분의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거나 협동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가르는 가장 확실한 징표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은 과거의 양반 신부는 양반 신분과 결혼하고 과거의 상민 신부는 상민 신분과 결혼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갈등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결혼 외에도 장례식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해방 전에는 양반 집에 사는 마을의 상민들이 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상열한 한국의 전통 장례의식에서 무덤까지 관을 옮기는 도구인데 여러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게 됩니다. 해방이 되면서 농지개혁을 전후하여 경제적으로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된 상민은 양반에 대해 상여를 매는 봉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민 출신 가운데는 양반 출신들도 자기들이 장례를 치를 때 상여를 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마을이 신분에 의해 통제되거나 경제적으로 통제될 때는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반발이 나오자 양반 출신들은 결국 양반들끼리 상여를 매는 것을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분에 의한 갈등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농지개혁을 통해 점점 신분제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마을의 청소 상태를 보면 양반과 상민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마을보다 상민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 보다 수평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과거 양반 집단의 우월감이 사라진 마을이 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다 수평적인 마을의 주민들이 서로 잘 융합하고 협동하고 한결 부지런하다는 느낌을 주었다는 조사 결과는 농지개혁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과거 양반이라는 지위에 기반하여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훨씬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찰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마을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능력 기준으로 뽑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개혁이 신분제라는 과거의 구속을 덜 받게 만들고 집단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 중심적이고 능력 중심적인 현대 사회로 진입하는 기초를 제공해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곡물의 가격이 싸다는 것과 비료 배급이 부족하고 시장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비료의 중요성은 앞선 강의에서 설명하였고 곡물의 가격이 싸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저고가 정책 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조사 결과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이유로 예산 부족과 상부에서 비현실적이거나 부문 간 조정이 덜 된 계획이나 지시를 내린다는 것, 사업계획과
예산 조치가 병행되지 못하고 적시에 하달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어떤 2개 이상의 세력 집단들이 서로 경쟁하여 갖은 수단으로 공정한 처사를 방해한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점들이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한국의 행정기관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농촌 주민의 생활 태도를 바꾸고 지역사회의 향상에 있어서 커다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학교 책임자나 교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주민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학교는 농촌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천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조사 지역에 있는 한 학교에서는 교장이 원조 물자를 얻어서 깨끗한 건물을 짓거나 도로 주변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마을의 미화에 힘쓰고 농가의 부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고서는 그러한 예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 교직원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직원들은 거의 지역의 농촌 생활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 지역에는 4명의 교원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주민들과 전혀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6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사회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 분야의 개혁은 매우 더딘 것일 수도 아니면 개혁이 되어도 별 차이가 없거나 주민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1958년에 한국의 농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한국 사회와 경제를 생각하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진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었지만 20세기 중반에까지는 농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농지개혁은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제가 경제적 예속관계와 결합하여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공식적인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지주와 소작일이라는 경제적 예속관계가 남아 있었고 농지개혁은 그러한 경제적 예속관계를 많이 종식시키고 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혼인이라는 혈연관계의 중심적 행위에는 양반과 상민이 여전히 연결되기 어려웠지만 마을 지도자를 뽑을 때 능력 위주로 선택하는 근대적 가치가 농촌에서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이라는 가치를 중시하여 초등교육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인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한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